하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죠. 동의할 수 없는 멘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근데 즐거움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다 주문을 거시면 즐거운 것이고, 징그러 죽겠네 진짜 이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니하게 이렇게. 어떤 분 이러고 계세요. 싸워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얘기?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드는데요. 봐요. 조합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요. 소유자들이 모아서 만든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단체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전부 안지 방식일 때 한해서만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은. 그렇죠? 분쟁 문제 때문에. 그럼 일단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소유자 중에 조합원이 있겠죠. 조합원 중에 일꾼을 뽑아요. 임원을. 그리고 조합의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해요. 이걸 총회한다고 하죠. 하지만 매번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의결 대표들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걸 대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은 매번 아주 경미한 것들도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부분만, 기본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일단 소유자부터 봅시다.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떠한 소유자들이 모이느냐. 일단 소유자는요, 7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가 몇 명?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일단 정관이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정관이 뭐냐면 그 단체의 법 같은 거예요. 그들만의. 그들이 동의해서 만든 거죠. 이러저러하게 이럴 땐 권리가 어떻고 의무가 어떻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권리 의무를 정한 약정이에요. 그 조합원들 간에.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데, 그 정관의 내용을 보면 뭐 여기에 대한 임원에 대한 자격은 어떠니, 무슨 뭐 면적이 어떠니, 청산의 내용은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걸 넣어줘요. 몇 명? 7명. 그리고 뭐가 된다? 그럴 때 조합 만들기 위해 동의를 받는데, 여기에 동의도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처럼 면적의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치한 건데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게 뭐다? 가운데에 요 말이 and라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에 대한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거를 and로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처음이니까 얘기해 줍니다. 봐봐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만약에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그죠? 근데 만약에 갑하고 을이란 자가 전체 토지 면적의 80%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하죠? 98명이 전체 면적의 20%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대부분의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불이. 그럼 가불이 뭐 하면 되죠? 서로 악수하면 면적의 3분의 1은 간단히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머지 98명은 저기 우리도 시끄러 끝났어 엄마 이럴 거 아니겠냐고. 이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절한 거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그 소유자 총수의 적어도 50% 이상의 동의는 동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럼 적어도 지금 몇 명이야? 50명은 돼야 한다는 얘기야. 동시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땅 조그만 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땅 조그만 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and 소유자 총수 동시 만족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교실 문제 상당히 많아요. 사례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명의 동의를 받아와야 하는가 물어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50명이겠지.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왜? 동시만족이니까. 만약에 가불이 있고 여기서 48명 더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면적은 3분의 2 이상 될 거고, 그리고 총수도 2분의 2 이상 되니까 동시만족이 되려면 50명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사례 기억해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2분의 1. 시작. 이게 조합을 만들 동의 요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의요건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지금 말하면 쓰러져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거 아마 내 생각으로는 한 4월, 5월 그때가 얘기할 거야. 필요 없어 그 전까지는. 그리고 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그 전에는 모의고사에도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나오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 감정이 깊어지면 그때 나와요. 그렇죠? 그때 가서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하라? 말한 거 완벽하게 세팅해서 반복해서 까먹지 않게. 그래야 어떤 게 들어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게든. 그 다음에 그럼 토지소유가 뭘 만듭니까? 조합을 만드는데 요번에 요게 나왔었지? 주의할 거. 그러면 그 조합은 누가 인가를 합니까? 이게 지정권자 인가예요. 시군구장 인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정권자가 누구였지? 시도대장의 예외국장이었잖아. 옛날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지. 왜?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시장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리지. 한 번 더. 지정권자는 뭐라고 이해하자?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다가 국장일 수 있는 거니까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법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군구장의 인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아, 조합이지만 실제는 법인으로 봐요. 여러분 나중에 또 민법 배우시면 알지만 조합이라고 한다면요. 법인격이 없다면 모든 조합원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건건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법인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자연인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말은 조합인데 실제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 뭐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오고 이걸 민법 중 재단법인이라고 나오면 사단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돈으로 모여있는 건 재단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사단법인이거든요. 이건 사람이 모인 거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어디 가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예요. 뭐라고요? 어디를 가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경미인 거니까 어디 가도 경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좀 물어볼게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X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그 조합은 봐봐 법인이니까 등기하면 성립해요. 뭐 좀 물어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하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소개 좀 시켜줘봐요. 물어보게. 사는 게 힘든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 민법상의 썰로는 능력이 있다고도 하죠. 판례상으로는 뭐 언제부터냐 뭐 이런 말 하는데 실제는 출생신고가 안 되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기는 거라 그때 성립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으면 성립이 아니에요. 인가를 받으면 설립된 거고 거기에 성립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얻는 거니까. 그렇죠. 종성 하나 차이야. 설립, 성립 달라. 이해갑니까? 성립은 등기돼야 돼. 그래야 능력을 얻어. Understand?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부끄러워요 사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요. 30일 이내에 뭐다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등기해줘라. 33일 요걸 물어봤어요. 참 낼 게 우라지가 없었나 봐. 난 요번 시험은 제가 봤을 땐 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물어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안 됐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야 이 법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 내야 맞는 거거든. 이걸 낼 게 아니다 지금. 어쨌건 쉬웠으면 좋지 뭐. 된 거야. 쉬웠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시작.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건 여기는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요 개발 사업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청산하고 나가야지. 조합은 아니라고. 이해갑니까? 건물은 정비 사업에라 가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지상권자 시켜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죠? 이건 토지 소유자야 그냥. 그렇죠? 요기권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했겠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그러면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아까 동이 있었죠? 그리고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간다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쌤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게 평등한 거예요? 아니 보유 토지 면적에 따라주는 게 평등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투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럼 내가 물어봐요. 우리 대통령 선거했죠. 그러면 집 2채 있으면은 돈 많아 성호권 2개 줍니까? 토지 넓게 있으면 땅 많다고 투표권 10개 줍니까? 좋겠다? 뭐라고요? 말이 돼 안 돼? 이건 투표권 얘기하는 거야. 맞아. 요즘에 종부세 발송되고 있죠? 몇 배 올랐어요? 내가 봤을 땐 5배 오른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와 대박. 100만 원 나오던 게 5, 600이 나와요. 500 나오던 분들 2천만 원 나왔답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나 오늘 잡혀가고 내가 말 다 해버릴 거야. 내가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집값이 이빨 올라갔을 때 기준금액으로다가 부과해놓고 그거 아시죠? 잠실주공 5단지 공시가가 뭐가 돼요? 19억 5천인데 매매가가 19억 3천이야 지금. 근데 19억 5천으로 부과하면 어쩌자냐요 도대체가. 와 그리고 뒤에 써있다 뭐 하루 안 낼 때마다 가산세가 붙는데 얼마 그거 아주 세세 안 냈더라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떡하지 이거 봐봐요. 그래서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심각해. 뭔가 문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금액이 그게. 그래서 112만 명이 낸대요 이번에 그거를 금액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건 뭐하죠?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이 하는 게 평등한 의결권이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아요. 임원은 군림하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렇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이 아니에요. 뭐다 임원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뭐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총회 선임을 합니다. 일단은 몇 개만 얘기할게요. 이 법에 나온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은 1명 이사감사를 우리가 임원으로 봐요.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어떤 분이 부조합장은 없나요? 없어요. 총무는 없어요. 뭐라고요? 법령에 정해진 임원은 조합장, 이사감사예요.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조합장하고 이사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주범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면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을 한다든가 조합과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쳐봐.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조합장은 조합장 도장도 갖고 있고 내 개인 인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 혼자 앉아서 내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해요. 앉아서 어떻게 하죠? 쿵쿵 다 찍어요. 완전 땡큐죠. 그렇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요. 감사가.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니까. 보통 감사들은 왜 그 단체 내에서도 보통 꼬장꼬장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을 감사로 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감사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정부패 협의를 잘해가지고 내가 돈 주면 다 오케이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의지와 신념이 있는 분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임원은 부정부패 때문에 내가 조합장이다? 근데 감사를 역임해.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모든 걸 다 헤드사.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그러면 다 해드시니까.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다가 자꾸 앞에 보여.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럼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아무도 모르니까 티 안 나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고 고기하고, 그렇죠? 봐봐요.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맨날 걸리는 거 아니겠냐고. 어쨌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임원은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안 된다고 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에요. 임원의 결격이야.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요. 숨 쉬어봐요. 쉬어져, 안 쉬어져? 쉬어지지? 그럼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결격이 없어, 조합원. 살아만 있으면 돼. 심지어는 안 살아있어도 사망신고 안 돼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결격은 임원한테 있는 거라서 이런 질문 잘 나온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 틀려. 조합원 된다니까?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이해 가셨죠? 제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나올 때 결격은 임원의 결격이다. 조합원의 결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은 결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일단 그 의미만 먼저 이해해 놓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을 뽑았고요.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하죠? 총회 모든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해 줘야 된다. 하지만 매번 총회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 뽑아가지고 뭐다 이렇게 회의할 수 있거든. 이걸 대의원회라고 해요. 모든 경미한 사건을 다 조합원 모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거 아세요? 조합원이 수천 명이에요. 이 양반들 모아가지고 회의하려면 우리 학원 강의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대학 큰 대강당 빌려야 돼요. 대강당 하루 빌리는 당 2천만 원 해요. 그렇죠? 빌리고 조합원 다 온다 안 온다? 안 와. 무슨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심지어는 해외여행 상품권 뭐 이런 거 상품 걸어야지만 와요. 상품 세팅비만 한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회의 안건 봤더니 조합장 책상 교환의 건이에요. 지금 장난이에요, 지금요? 이럴 수는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야, 경미한 것들은 니네들 대표, 의결 대표 뽑아가지고 그들의 의결로서 총회를 가름하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나오는 거야, 사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몇 명일 때? 외울 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이라면 대의원회를 뭐다?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게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 100명이라고 나와요. 그건 건물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거예요. 같은 면적 대비 이해관계는 훨씬 많거든. 정비사업은. 하지만 개발사업은 토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관계인이 많진 않아요. 정비사업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는 50인 이상. 정비법에 가면 100명 이상이에요. 이해 가셨죠? 뭐 안 써도 돼. 뒤에 가면 다음 주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조합원의 뭐다? 10% 이상으로 대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명수로 본다면 조합원 7명 이상일 때 만들고 대의원에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어요. 여기는 의무는 아니에요. 둘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내용 등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간단히 보고 대행 불가 등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설명드린 거 위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 그러면 시행자 중에 뭘 봤다? 우리가 조합에 대한 부분 정리해 봤고요. 조합은 농담 아니라 33년 동안 안 나온 적이 딱 3번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조합의 조합은 별 20개, 40개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우리가 필수 아이템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디까지 하나 볼까? 좀 봐요. 개발사업의 시행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개발구역 정했습니다.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구역의 섹터를 잡아줬으니까 여기서 시행자가 누군지 받고 시행자 중에 뭘 받고 조합이라는 거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뭐 하면 될까?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거죠. 하지만 수용하는 게 땅값이 익스펜시브 혼돈이 나가이 돼서 하니까 수용이 어려우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후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이라는 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용이치 않다면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넘어 보시면 이제 수용에 대한 부분 방식부터 54페이지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첫 번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펼쳐놓으면 왼쪽에 그림 넣어놨고 오른쪽에 수용에 대한 디테일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페이지였는데 복잡해서 늘렸어요. 2페이지로 제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를 봅시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의 정의 좀 봐볼게요. 수용 사용 방식 정의.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이 말이 키워드예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게 뭐다? 바로 수용 방식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럼 물어볼게 들어보세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X.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건 수용 방식의 시그널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나오면 헷갈려요. 그렇죠? 조문을 외워 그냥.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이건 수용 방식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지해 놔야지 지문 나올 때 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그러면 가장 간단히 이해해 본다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죠? 가장 간단히 이해하면 수용해서 시작.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하세요.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고 시행하여 공급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뭐부터 봐야 될까? 누가 수용하는가를 봐야지. 또 불러보면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시행자가 이를 수용하는데 지정권자라고 해도 지정권자가 시행자이면 모를까?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없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모를까?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수용 못하는 거지. 누가 됐건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지 시행자가 아닌 자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봐요. 그럼 우리가 수용과 관련된 일반법이 있죠.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이게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봐요. 사업의 부지 내에 이와 같은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수용한다고 얘기하거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쌤 그러면요 내가 나라에서 사업한다고 와서 내 토지를 갖다가 강제로 뺏어간다고 하면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니까.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로 공익사업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그 법이 이 법이라니까요. 뭐라고요? 그 법이 여기 있는 거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인 거죠. 그래서 매번 이 보상 수용이 이루어질 때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수용 자체가 난 동의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뭐 등등등 법률을 따지고 수용한다고 한다면 또 보상금이 또 안 맞아 싸우고 이해합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수용에 대한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의 특례는 이 법에 의사겠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보상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의 시행자는요. 뭐라고요?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앞에서 배웠듯이 민간의 시행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 시행자일 때에는
당연히 수용해 주는 거는 시행자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의 자가 시행자일 때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민간자가 시행자가 돼서 수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건 통제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저번 주 말한 대로 민간 자본을 땡긴다는 의미에서 민간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마찬가지 아까 시설사업처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라. 아까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민간 시행자 지정서에 있었지.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땡기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민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어봅시다.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의 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아까 봤지 시행자 공공,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네 가지. 그 외워야 돼. 공공. 앞으로 공공이라고 하면 네 가지 떠올라야 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아까 봤어 시행자에서. 그러면 공공의 자라면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할 요건이 없는 거예요. 민간의 시행자가 지정하다 얘기하는 거죠. 다만 주의할 거 여기는 조합은 제외하죠. 왜요?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고. 수용 못한다고. 개발조합은 다음 주에 정비조합과 좀 달라요. 여러분 토지는 뭐죠? 유한한 재산이에요. 베이스, 원조예요. 그러니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함부로 뭐다?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비사업과는 다르죠. 그래서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수용은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토지를 수용하려면 아무리 시행자여도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원칙은. 특례는 나중에 얘기하고.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아무나 와서 수용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였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시행자였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공익사업의 인정을 뭐하죠?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수용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행자여도. 그렇죠? 깡패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나올 때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나올 때마다 수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용은 잘 되면은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되면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죠. 상황 따라 달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아세요? 이 수용 보상가 있잖아요. 이 보상가를 누가 정하죠? 뭘 누가 정해? 감정평가 법인들에게 의뢰하겠지. 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업비가 1조 원이 있어요. 수용으로 예정된 금액이 그 나라에서 거기 맞춰서 해. 원래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걸 유도 요구행위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법에도 유도 요구행위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도 나라부터도 그렇게 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들 사업마다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그 동네에 유력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면 좀 높게 평가해주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낮게 평가해요. 이것도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내가 오늘 비리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못 나오면 잡혀간 줄 아시면 돼요. 그렇죠? 얘기들 보시면 되고.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말을 못 해요. 비밀이라. 다 얘기했어요. 근데 왜 얘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면 걸리고 맨날 뉴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용하려면 뭐부터 주냐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내가 수용당한다면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보상금을 덜 받고 싶은 건 변태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어야 정상이죠. 근데 많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돈을 줄 때 여러분은 현금 주면 좋겠어요? 채권 주면 좋겠어요? 머니 해도 머니 많으면 좋겠지만 많아? 없어. 없으니까 야 채권 주면 안 되겠니? 또 나오는 거야. 채권 주면 안 되니? 이게 채권 보상이야. 항상 보상이 나올 때 딜레마가 뭔 줄 알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맞아. 사전에.
그러나 없으니까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그 지급을 유예하려면 지급 증서를 주는 방식으로 가거든. 그게 토지상환 채권이야. 상환이 뭐야?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보상을 가름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당연히 다 채권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2분의 1을 넘지 말라고 나오는 거고 이게 정말 33년 동안 10번은 나왔던 것 같아. 그죠?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상환에 대한 비율은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상에 대한 채권 보상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세한 건 오른쪽 페이지 있지만 그렇죠? 오해계들 기본만 일단 이해해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보상 관련된 거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데 문제는 보상 떠나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토지 상환 채권과 약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 보상과는 관련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시도지사가 사업에 필요 자금 있죠? 시도지사가 사업에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의무 소화 방식으로 강매시키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 왜 그 자동차 한번 사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집 한번 사보신 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게 뭐 능력이 없으세요? 왜 차도 한번 안 사봤어요? 사보시면요. 차 사면 등록할 때 무슨 도시철도 채권 등의 채권을 사라고 해요. 그거 안 사면 차량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집 사보면 여러분 법무사한테 맡겨서 모르겠지만 국민주택 채권 일종 채권을 사야 돼요. 바로 팔지만 보통은. 그 채권 안 사면 등기가 안 돼요. 부동산이. 이해가셨죠? 그런 식으로 이 개발 채권을 강매를 시켜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그럼 그 돈 가지고 뭐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강매시키는 거지. 이건 봐봐. 소유자가 원하면 사는 거고. 이건 매입의 의무가 있어요. 안 써도 돼. 오른쪽에 다 써져 있어. 됐죠? 이건 매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개발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은 달라요, 조금. 개념만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하죠? 사업이 시행됐다. 만들어진 토지를 뭐 하겠다? 공급해 주겠다. 공급. 이걸 뭐라냐 우리가 조성토지 공급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뭐라고요? 조성토지 공급. 시작.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 얘기들. 그럼 봐요.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 주세요. 조성토지 공급. 시작.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 주세요.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 주는 건 탈법의 우려가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된 거니까.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봐봐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요. 봐요. 과거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해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에 대하여 원래는 승인받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언제 전까지는? 대장동 사업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탈법 우려 때문에 개정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끝나서 공급하는 것도 이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걸로 새로 조문이 도입됐고요. 이게 난 요번에 33회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왔어.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다. 왜? 34회 나올 거니까. 또 안 나와봐. 가만 안 둘 거야, 내 같은 간에. 뭐라고요? 승인받는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죠. 세부적인 전 나중에 얘기하고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조성 토지 공급이 아니라 봐봐. 밑에 봐봐. 사업이 안 끝났는데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원형지는 뭐냐?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원래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동그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전이고 뭐라고요? 쓸 필요 없어. 원형지 오른쪽 맨 밑에 써 있어. 5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봐봐. 원형지 뭐라고 되어 있나?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오른쪽 맨 밑에 원형지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시 왼쪽 그림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봐요. 사업도 안 끝났는데 왜 원형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은 승인받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럼 누구 승인이겠어? 다. 지정권자 승인이야 어차피 다. 개발법은 별도로 말하지 않으면 다 지정권자 승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 원형지는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시행자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조성토지 공급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국가가 4대강 보호사업한다고 내가 사업하고 있는 개발사업 부지의 땅을 사업도 안 끝난 거를 다 강제로 뺏어가서 4대강 보호사업에 붙여 쓰려 그래. 시행자 짜증나 신경질나. 4대강 보호사업을 국가가 하는데 국가가 그 동네 다른 개발사업의 시행자한테 4대강 보사업이란 국가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뺏어가서 4대강 보사업에 쓴다는 얘기야. 그럼 시행자는 뭐야? 자기의 개발 이익을 버리는 거잖아. 찬성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탈법 우려가 있고 상위 단체가 강박해 뺏어가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원형지 공급은 승인받으라고 원래부터 나와요. 그리고 원래 시행자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을 못 넘어요. 시작. 원형지 공급은 3분의 1을 못 넘어요. 일단 지금은 초보 단계니까 왼쪽의 그림만 이해해 놓으세요. 뭐 얘기하는 건지. 흐름만. 나중에 자세해지면 오른쪽에 세부 내용을 얘기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왼쪽 그림만 이해해도 훌륭해 지금은. 그럼 봐봐요. 여기서 주의할 거. 토지 상환 채권은 절대로 뭘 못 넘어?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지만 원형지는 뭘 못 넘어?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고요. 원형지는 3분의 1을 못 넘어요.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을 못 넘어요. 이 의미만 좀 더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셨죠? 그 얘기들 봐볼게요. 당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다? 수용하여 뭐하고? 시행하고 공급을 하자. 그래서 누가 수용하는지 관계 분석하고 그리고 시행할 때 보상금 대용으로 토지상환 채권 2분의 1 못 넘고 도시개발 채권은 별도의 의무소화 방식으로 뭐다? 시도가 발행한 채권인 거고 그리고 이 공급이 이루어진다. 공급의 방법은 조성토지 공급이 정상인데 개발사업도 안 끝났는데 토지를 공급하는 걸 원형지 공급이라고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은 이번에 개정된 게 대장동 사업 때문에 조성토지 공급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원래 원형지 공급만 지정권자의 승인이었지만 지금은 조성토지 공급의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스토리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오른쪽에 세부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는 말아요. 읽지도 마셔. 왼쪽에 쉬운 그림 하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나중에 1, 2월에 오른쪽 건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은 뭐니까? 나름대로 개념 완성 과정이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봅시다. 그럼 오른쪽은 오늘은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빈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이 많이 써 있어요. 그죠? 정말 뭐 1년이 멀다고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것도 1월달 가면 제가 보면서 기본서 체크해 드리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1, 2월달 보게 되면은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부기하시고 옮겨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본서를 안 봐도 될 정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금씩 옮겨 적어 놓으면서 나만의 특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림책으로 단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권화 착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재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알겠습니까? 다른 과목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공법만 이런데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단권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약집 나오기 전부터도. 알겠습니까?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갈게요.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보세요. 목 좀 돌리고. 여러분 좋겠어요. 올해 지나면 나이를 안 먹는 걸로 우리가 결정 났어요. 그렇죠? 내년도의 나이도 올해랑 똑같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들.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 먹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는 그냥 우리 만 나이가 원래대로 태어난 거 한 살 빼고 우리랑 같은 나이예요. 이제 여전히 60이 여전히 50이야 내년도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이 안 먹는 해가 됐습니다. 즐거운 한 해죠. 보시고요. 환지 방식으로 봅시다. 우리 어머니 생일이요.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예요. 40년생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렇죠? 그럼 내가 맨날 아이고 85세나 돼가지고 아니야 3세야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 어쨌건 거저먹는 나이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됐고요. 환지 방식 봅니다. 그럼 봐요. 환지 방식의 정의부터 볼게요.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라는 단어보다 일단은요. 요거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라고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뭐라고요? 비싸서 사업전 토지를 뭐한다? 우리가 내용에서 수용하는 게 어려우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왼쪽이 그림 되게 복잡해 보이죠?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북이 등짝 2개는 무엇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북이 등짝이 아니야 그게. 쉽게 말하면 왼쪽이 사업이 있기 전 상태의 기존 필지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환지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죠?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아까 봐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수용 방식이고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하는 게 어렵다면 이건 환지 방식이에요. 한 번 더.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수용 방식.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환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럼 봐요.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오른쪽 토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중요한 관심사일까요? 당연히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토지의 가치로 줄런지가 굉장히 초점이겠죠. 관심의 중심일 것이고.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1번지의 원래 토지는 한번 써봐봐. 지목이 뭐였냐면 전답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번지 왼쪽 그린 동그라미 안에 원래 토지가 지목이 뭐였다? 전답이었어. 한마디로 농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랬던 토지가 봐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지를 준대. 우와 수바라시 대지를 준다는 거야? 근데 종전에 500인 토지가 대지를 주니까 250 정도만 주고 같은 가치로 보재. 그러면 1번지 소유자에는 이게 죽으려고 반밖에 안 주고 누굴 바보로 하나. 이게 정상일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맞는 걸까요? 당연히 땡큐가 맞는 거야. 뭔지 알아요? 전답보다 대지는 10배 이상 비싸요. 근데 500인 거를 250 주고 같은 가치에 대지를 준다면 완전 땡큐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개발 사업이 되면. 이해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 절반 정도의 땅만 줘도 같은 가치로 환지가 가능해지니까 남는 땅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땅이 남아요. 그러면 이 땅이 남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보류지라 부르는 거야 이거를. 이 남는 땅으로 뭘 쓸까? 도로 등의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걸 넓히는 걸로 쓰이고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왜 공원이나 도로, 광장 많아지잖아요. 이게 공공시설 용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보류지 중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빼고 남은 게 뭐냐면 채비지라고 하는데 자, 채비지는 뭐냐면 들어봐.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이걸 채비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야. 이게 한문으로 본다면 남길 뭐하죠? 채자에다가 남길 채자 뭐하죠? 비용 충당을 위한
비용 B자에 땅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쓰지 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 안 써도 돼. 비용 충당 목적으로 뭐다? 남겨놓은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를 어느 정도를 두면 같은 가치인지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걸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버바리 환지 계획.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수이완, 환지 계획. 시작. 환지 계획, 위지면, 토수이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환지해 주면 가치겠습니까?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걸 우리가 환지 계획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앞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인데 어젯밤에 잘 때부터 이 음이 귀에서 안 떠나더래요. 아침에 와가지고 쌤 이거 뭐죠? 라디아 그 뭐죠? 그게 아니라 위지면 토수이화 이거야. 화한지게 에라디아가 아니라 알았죠? 얘기했어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지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평균 부담률은 그래서 50%를 못 넘게 해요. 너무 가혹하잖아. 종전권에 반도 안 주고 같은 가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가혹하잖아. 물론 기흥리은 단서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고 원칙은 50%를 못 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지면 토수 이완이 1번부터 16번지까지 모든 토지가 다 같을까? 아니면 위지면 토수 이완이 다 다를까? 다 달라. 그러면 어느 토지는 45%, 어느 토지는 60%, 어느 토지는 30%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수업하면서 이 7가지를 다중 회귀 분석하여 평가식으로 환지계획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다 50%만 주면 같은 가치인 걸로 가정을 하고 얘기하자 이 얘기야.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2번지의 토지는 50%만 주면 같은 가치라면 2번지는 뭐야? 600이었으니까 50%는 얼마 주면 돼? 300만 주면 같은 가치거든? 2번지는 근데 뭐밖에 안 줬어? 200밖에 안 줬어.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100이 가만지가 된 거야. 이걸 가만지라고 해요. 원래 주어질 땅보다 줄여서 주는 거죠. 환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 그러면 가만지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가만지가 됐다면 100제곱미터만큼 뭐 줘야 돼? 금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청산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합니까? 청산금 교부. 가만지 했으니까 300이라고 써. 원래는 300을 줘야 하는데 200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된 거야.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가만지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개념만 이해하면 돼.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세부적인 오른쪽 내용은 나중에 외울 거야. 그렇죠? 일단 이해만 해놓으란 말이야. 또 하나 물어봐요. 4번지 봐봐. 4번지의 원래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250입니다. 그럼 봐봐. 50% 환지해 준다면 얼마 주면 맞는 거지? 그렇지. 125만 환지하면 돼.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50%를 주는 걸로 환지해 준다면 이 모양이 그대로 절반으로 갈 뿐이지 토지 구획이 효율적으로 될 리가 없잖아. 안 되겠다. 효율적 구획을 위해서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기준 면적을 정해놓고 시행자가 나는 200m로 환지 안 해줄 거야 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 토지의 구획을 맞추는 거지. 그러면 200을 맞춰놓으면 플러스 75만큼의 증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과소화를 막겠지. 그럼 굳이 말하면 뭐가 된다? 아, 환지할 땅보다
늘린 걸 증환지라고 하고, 증환지 했다면 75만큼은 뭘 주면 되겠다? 청산금을 징수하면 되겠구나. 청산금 징수. 오른쪽 위에 써 있어. 6번지도 마찬가지니까. 뭐라고요?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겠구나. 지금 그림 보는 거야. 오른쪽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여기. 청산금 징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원래보다 넓혀주는 증환지도 가능하고 원래보다 줄여주는 감환지도 가능한데, 그럴 때 청산금의 징수 교부에 대한 부분에 후조치가 따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들어봐. 환지 계획상 환지는 환지할 토지보다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줄일 수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환지 되고 감환지 되는 거지. 근데 이러고 나가면 꼭 질문하러 온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종전 토지가 250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환지된 거 보니까 200인데 아니 줄었는데 왜 증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매년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해 말 건 종전 토지보다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라 환지할 땅보다 늘었냐 줄었냐야. 그러니까 부담률을 고려해서 요 가치로 주어야 할 땅보다, 여기는 125보다 늘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300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환지할 땅보다 줄었냐지 늘었냐지 종전 거보다 줄었냐 늘었냐가 아닌 겁니다. 내 말 뜻 이해되겠죠? 이거 이해됐다면 환지는 거의 끝난 거야. 이제 증환지 되고 감환지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다. 봐봐. 이 밑에 어머나 코딱지만한 땅들이 있네. 10, 11, 12, 13, 14, 15는 면적이 다 150밖에 안 돼. 그럼 150을 50% 고려해 환지 주면 얼마 주면 되는 거야? 75 주면 되거든. 그러면 75를 환지해 주면 얼마를 증환지해야 돼? 125를 증환지해야 되거든? 200을 주려면? 그러면 내 몸땡이보다 큰 증환지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할 위험이 커요. 너 안 되겠어 임마. 야 일로 와봐. 너 환지 안 줄 거야. 이게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에요. 과소의 폭이 너무 심하면 환지를 안 줘요. 이걸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봐봐요. 오른쪽 그림에 13번지 15번지 있나 봐봐. 없어. 왜? 환지 안 정했으니까. 이해갑니까? 왼쪽에 뭐다? 13, 15번지는 과소한 토지라 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청산금 주고 내보낸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또 하나 궁금증? 선생님 근데요 여기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얘들도 조그만데 얘들은 왜 환지 부지정 안 해요? 왜 환지를 정해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얘들이 봐봐.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한 거야. 들어봐. 시행자야, 우리는 조만한 애들이지만 사업에 꼭 참여하고 싶다. 우리를 꼭 신청할 테니까 우리 버리지 마. 알았지? 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시행자가 네 조그만 것들이 저리 가 인마 다 부지정이야. 이랬더니 모여서 난을 일으켜요. 연대하여서 맨날 사업한다 그러면 방해하고 바지 내리고 올리면 또 내리고 올리면 또 내리고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소송 걸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되겠다. 니네가 원하면 시켜줄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과소해도. 근데 너무나 조그마니 독립한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증환지도 어렵고 너무 과소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하자. 얘들아 너네들 이렇게 할게. 너무 작아서 환지를 독립으로 못 주겠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지에다가 아파트나 상가 같은 구분 건물을 지어줄게. 그래서 거기에 공유 지분권이나 구분 소유권을 교부해 줄게. 이렇게 입체 환지라는 걸 할 수 있게 조문을 새로 정비하게 됩니다. 이걸 입체 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구분 소유권 상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줘서 지분으로 줄 수 있게 이제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입체 환지예요. 여러분 말해 입체 환지.
한마디로 토지를 구분 소유권의 건물로 주니까 이걸 입체환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 개념은. 그래서 입체환지 가능하다. 시작. 입체환지 가능하다. 그럼 봐봐. 그럼 결론적으로는 조그만 토지에 대한 조치는 세 가지인 거야. 적당히 작으면 증환지하고, 너무 작으면 뭐야? 환지를 안 주고. 하지만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신청한다면 입체환지 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지. 이렇게 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환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 환지해 줘도 이만큼의 땅은 남는 거고, 남는 게 이게 바로 보류지고,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나 또는 비용 충당 목적으로 쓰는 채비지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채비지, 남길 채, 비용비, 땅지. 이해갑니까? 비용 충당 목적 남겨놓은 토지. everybody, 보류지는 채비지 더하기 공공시설 용지. 이렇게 이 그림만 이해하면 환지는 끝이에요. 사실은. 그럼 오른쪽의 내용은 뭐다? 하나하나 정해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셨죠? 이 개념이 잡히면 내용이 보이는 거고, 개념이 안 잡히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개념 완성인 거지 암기하는 식이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지 아시면 돼. 알겠습니까? 봐봐. 그럼 봐봐.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했나 볼까? 그러면 환지 방식은 첫 번째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환지해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환지 계획이 만들어졌고 사업이 끝났으면 오른쪽으로 뭐 해줘요? 환지를 처분해줘요. 됐습니까? 근데 환지 처분되어지는 이 시기 좀 봐봐요. 환지 처분되어지는 시기를 보면 언제 오른쪽으로 권리가 넘어가냐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넘어갑니다. 시작.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1번지 토지에 대한 부분이 500이었는데 요로 250으로 환지를 계획했잖아요. 그럼 1번지 토지가 새로운 토지에서 환지를 얻는 시기는 등기한 때죠? 아니라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 합니다. 이것도 법률의 규정이에요. 개발법이라는. 그래서 효력 발생은 바로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발생을 합니다. 이해갑니까? 등기는 처분 요건인 거야. 등기해야 1번자가 권리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야. 근데 주의할 건 봐봐. 문제는 그 이후에 등기를 치는 거지. 14일 이내에. 그 이후에. 이건 처분 요건이야. 꼭 등기해야만 오른쪽의 권리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시작.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권리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봐봐. 쌤 그러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물어봤더니 만약에요 종전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부지정 토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일로 와보면 다른 토지일 텐데 다른 자의 환지거나 보류지거나 채비지거나 공공시설 용지거나 할 텐데 그러면 여기 있는 자의 권리는 먼저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음 날 발생하잖아요. 이사갈 놈이 나가야 다음 놈 들어올 거 아니오. 다음 놈 먼저 들어오면 돼? 안 되지. 그러면 다음 날 권리가 발생하니까 앞에 써보면 요 권리의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먼저 소멸돼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옆에 써봐. 왼쪽으로. 요 그림 똑같잖아. 이렇게 위치를 못 잡아. 똑같은데 뭐냐고요? 왼쪽으로. 요 환지가 부지정 토지들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오른쪽에 발생해야지. 그래야 안 만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에 대한 권리의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발생하지만 종전권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좀 봐봐요. 그럼 봐요. 만약에 지금 환지 처분 됐으면 오늘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되려면 끝나는 때 자정의 종전께 소멸되고 다음 날 오른쪽에 환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안 만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근데 아까 이러고 나온다? 환지의 권리의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히 쓴 날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 그건 내일 모레야. 그렇죠? 아니야. 하나만 해. 따라해봐요.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이 그림을 보고 오른쪽 거의 발생은 다음 날이지만 종전 거의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히 쓴 날이 끝난다.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림으로 한 방에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게 조문상으로 본다면 5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좀 봐봐요. 5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봐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환지 처분 33의 문제였고요. 환처분이 될 때 요거 1번 권리의 발생 소멸 이거죠.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멸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그렇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라고 오른쪽 위에 원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1, 2월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해 주면 앞에 그림 좀 봐봐요. 근데 우리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처분이 될 때까지 시작. 환지의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처분 될 때까지 이 시기가 얼마쯤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 처분 될 때까지 잘 봐봐. 요 1번지의 소유자는 2번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서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용 수익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개발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못 쓰게 하겠지.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야 언제까지 가는 건데 벌써 10년 지났는데 그러면 2번자는 뭐라 그래? 아 짜증나.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8번자처럼 과소한 토지도 아닌데 나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소한 토지만 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나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너무 지연돼서 다 안 할래요 라고 한다면 이게 환지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지? 땅값 비싸 수용 못해서 환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할게. 2번자 8번자들아 니네 봐봐. 사업은 안 끝났는데 앞으로 니네가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환지를 받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 좀 소소하게 좀 사부작 써봐 라고 사용수익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요. 그러면 덜 날지 하겠죠. 뒤집으면 지랄.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환지 예정지라고 해요. 뭐 말이야? 환지 예정지. 근데 예정지는 필수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지. 그럼 다음 페이지 가운데 위에 좀 봐보세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에 뭐라고 나와요?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겠다. 시작. 사건 제한을 최소화하는 거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왜? 임차권자도 그 토지를 써야 되니까. 용의권자로서.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어쨌든 필수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효과 첫 번째 뭐하죠? 종전권은 당연히 못 씁니다. 종전권 쓸 수 없지만 뭐하죠? 새로 받은 예정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정지 나올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종전권은 못 쓰고 예정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자꾸 종전권 쓸 수 있다고 나와요. 지문에서. 그게 예정지의 필수 지문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럼 봐요. 앞에 그림 좀 봐볼까? 그럼 봐봐요. 이렇게 보자고요. 종전의 거는 못 쓰는 거고 예정지를 쓰란 얘기라고.
종전권은 못 쓰는 거고 예정지를 쓰란 얘기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봐요. 해봐요. 예정지를 지정하면 시작. 이렇게 해봐. 종전권 못 쓰고 이쪽으로 해야지. 종전권 못 쓰고 예정지를 쓴다 이 얘기야. 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권 못 써요. 예정지를 쓸 수 있어요. 예, 가셨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 X. 이해를 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 가셨죠? 그러면 간단해요. 이 그림으로 보면 끝나는 거거든. 이 조문으로 보면 진짜 짜증나요. 막 몇 페이지씩 쭉 쓰는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념 완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뭐 얘기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월부터 이제 뭐다? 스토리와 내용들 정리하면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 12 준비가 안 돼 있지? 1월에 갑자기 왔지? 11, 12 안 들었지? 그러면 혼자 바빠. 우리는 한 번 들어놨는데.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 못 해. 시간이 없어. 그리고 1교시의 복습도 못 해. 왜? 시간이 없어. 그죠? 11, 12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하겠어? 1교시의 개발법 전체를 한번 다시 다 봐주는 거야. 그리고 2, 3교시 또 이게 정법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좋지. 그러니까 11, 12가 난 정말 중요하다고 봐. 그렇죠?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럼 우리가 에버바리 정리. 오늘은 어디를 배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을 보면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뭘 배웠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발법에서 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개발사업은 뭐라 했어요?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게 실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 뭐 하죠? 사업을 시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행 방식은 뭐다?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받고 환지하는 방식에 대해 본 거야.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쫙 연결되는 고리가 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 나중에 책에도 나오면 제가 요거 정 가운데 그림 놔두고 왼쪽으로 개발사업, 오른쪽 개발사업, 왼쪽 정비사업에서 표를 집어넣을 거예요, 다. 그럼 한 방에 볼 수 있어요.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주는 뭘 봐요?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다음 주에서 6문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는 1교시 개발사업 복습하고 2, 3교시의 정비사업 보면서 쫙 정리해 줄 거예요. 아셨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